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민윤기 전략기획 본부장님 말씀대로 선거철에 가장 바쁘신 분들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신데 여러 사정상 이 제 선거사무소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공약 발표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내용들을 또 발표하는 비전 또 선포식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실시했던 김포시장 선거 1차 예비 경선에서 4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앞으로 13일, 14일 또 이틀 동안 2차 경선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더 분발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간절히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김포 르네상스 선언이라고 하는 김포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언론 브리핑을 좀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날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김포시가 당면한 지금의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연습할 시간 없다. 바로 취임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김포 르네상스 선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이 김포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의 발판이 될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지금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 50만을 넘어간 경기 서북부의 중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평균 연령이 43세의 젊은 청년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는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김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외부로 출퇴근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김포시 자족률이 27%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때문에 김포를 떠나 이동하는 인구가 1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제조 공장 유지에 산업 구조를 갖다 보니까는 이러한 신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신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내기 어려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그러한 도시로 김포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출퇴근으로 김포를 떠나는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인구들 중에서도 즐기고 싶어도 즐길 곳이 없는 그러한 여유 공간, 문화의 공간이 김포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00석 이상의 공연장조차도 하나도 없는 문화시설 밀도 전국 최하위의 지역이 김포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여가 불만족에 대한 이러한 폭발 직전의 상황을 갖고 있고요. 이 결과가 2035 젊은 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없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그럼 김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35 김포 르네상스 비전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10만 개, 기업 5천 개, 지역 생산 두 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배드타운에서 드림타운으로 김포의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경제 비전, 교통 비전, 문화, 관광 비전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되고 인천 2호선이 연장되면서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이런 교통의 혁명 속에서 문화 관광 비전을 덧붙인다면 아마도 김포의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포 르네상스의 비전의 최종의 목표는 일자리 10만 개, 기업 5천 개 유치, 그리고 지역 총생산, GRDP 2배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 비전의 핵심 설계입니다. 두 개의 엔진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산업경제 부활벨트입니다. 양촌산단, 하군산단, 검단산단, 이 세 개의 산단, 규모가 220만 평이 되는데 이 규모의 산단들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것이죠. AI 제조 스마트 물류, 첨단 소재 로봇 산업의 신산업을 가동시키는 산업경제 부활벨트의 한 축을 형성하고 또 한 축은 문화관광 르네상스 벨트입니다. 지금 김포는 아라뱃길, 대명항, 한강 신도시, 문산, 애기목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이것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개발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관광 문화 인프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이 김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강을 끼고 있는 김포, 강화, 고양, 파주 이 네 개 거적에 대한 한강문화연합 4개 도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연간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1,000만의 관광시대를 개막하는 것이 엔진 두 번째 설계이기도 합니다. 김포 르네상스의 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엔진, 산업경제 부활벨트, 두 번째 엔진, 문화관광 르네상스 벨트를 가동시킬 때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 벨트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김포 산업구조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 가공, 기계, 플라스틱 이러한 전통 제조업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 제조업의 한계를 신산업 전환으로 목표를 갖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AI 제조, 스마트 물류, 그리고 첨단 로봇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김포의 전통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양촌, 하군, 검단 이 세 개의 산단에 대한 골든 트라이앵글에 대한 산업 혁명입니다. 하군 산단을 중심 허브로 놓고 스마트 물류, 로봇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하군 산단에다 중심에 배치해 두고 좌위에 양촌 산단에서는 로봇 신소재 또 기업 R&D 센터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 비록 김포시의 행정구역은 아니어도 인근에 붙어있는 검단 산단까지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해서 이렇게 세 개의 축들로 220만 평, 축구장 1,100개가 되는 그 면적을 국가산단 규모의 산업 경제 혁명을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의 계획입니다. 정하용 시장이 앞으로 2035년까지 어떻게 5,000개의 기업 그리고
GRDP 2배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가 4대 중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비용 항공사 LCC 본사를 김포에 유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비용 항공사가 됐든 바로 김포 인근에 공항 시설들 또 공항 관련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똘똘한 기업들이 김포에 유치된다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20개, 30개, 많게는 50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같이 포진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5,000개 기업의 유치는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김포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산업 생산의 2배를 만들어내는 그 목표와 과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5,000개의 기업, 10만 개의 일자리, GRDP, 지금 현재 15조 5천억의 GRDP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 2.9배이죠. 이것을 30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2029년도까지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32년도까지 5만 개, 최종 목표일인 35년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사람이 몰려오는 도시로 충분히 저희들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 5호선에 대한 예타 통과, 또 GTX에 대한 부분, 인천 2호선, 골드라인, 계양강화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모든 광역교통망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2035년도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산업경제도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틀, 교통의 마련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야말로 정말 서북부의 산업경제 중심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개의 엔진축이 가동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산업경제 부활 벨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문화관광에 대한 그런 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1,60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4개의 관광 건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아라뱃길 건역, 대명강 건역, 김포 한강 신도시의 건역, 문수산 애기봉 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계획하고 관광 자원을 현실화시켜낸다고 하면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품어보고요.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연간 광화이동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을 김포로 10%, 20%만 흡수한다면 500만 명이 김포에서 관광하고 체류하고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는 한 1년에 5천억에 대한 관광 수익을 우리들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 4개 권역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또 투자,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벌써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김포에 체류하는
체류 관광의 인프라들을 갖춰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김포 내의 관광 자원들을 이용한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좀 폭넓게 이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김포, 광화, 고양, 파주의 문화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김포의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4개 도시를 합산하면 300만의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1000만의 연간 관광객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도시와 함께 한강문화연합 통합 관광 패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공동관광 브랜드 한강 르네상스 관광 셔틀 교통도 연계망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문화연합 4개 도시가 연 1000만의 관광 시대를 연다면 아마도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근 지방정부가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정체성과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에 아마 이 지방정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화가 시대를 지배하고 리드하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아마도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미래로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공연장 500석 이상이 김포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러한 조사에 보면 김포 시민의 여가 불만족이 34%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화 여가에 대한 또 문화 관광에 대한 것들이 계획된다면 우리는 이 시민 여가 불만족을 10% 이하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연 컨벤션 센터 필요하고요. 복합 문화센터 당연히 김포에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선사시대 유적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역사박물관 하나 없는 곳이 김포이죠. 그리고 이제는 체험이나 이런 테마파크에 대한 시설로 해서 사계절 관광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문화 인프라가 도시의 자존감이 되고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김포,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 도시, 더 나아가 프리미엄 도시로의 브랜드를 짜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제는 자족도시, 일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도시, 산업도시로 이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제 브랜드, 문화관광 브랜드, 이것이 생활의 품격을 올려내는 생활품진 브랜드, 이 세 개의 프리미엄 브랜드 도시가 새로운 김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김포 르네상스 선언이자 김포 2035 비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35년까지 김포 르네상스 3단계 추진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9년도에 계획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산단, 양천, 학원, 검단, 국가 산단 규모의 220만 평을 스마트화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우리가 부여한다면, 그리고 교통이 혁신되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의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는 1단계를 마치게 되면 2단계 32년도까지는 그 성장을 가속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관광객 200만 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게 되겠고요. 3단계 35년 르네상스 완성의 시기에는 말씀드렸던 일자리 10만 개, 기업 5천 개의 유치, GRDP 30조 원 달성의 목표를 갖고 관광객 1000만의 시대를 저희들이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떠한 구호나 아니면 머릿속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는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김포의 기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번 자료를 쭉 한번 보시고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이제는 경제 성과, 인구 도시 성과, 그리고 관광 문화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는 김포의 미래를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바뀌면 수도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김포가 갖고 있는 배드타운을 드림타운으로 위대한 전환이 시작됐고요. 그것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문화관광혁명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골드라인, 잘못 기재됐네요. 예, 제2순환 고속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이런 교통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혁명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5호선과 관련된 예타 통과 이후에 이것을 빠르게 개통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저는 서울 5호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2년 개통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2년을 앞당길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울 5호선을 이렇게 예타 통과를 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 BC 비용대 편익의 경제성은 아마 0.5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를 정부가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김포 시민이 갖고 있는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교통 복지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성의 연계에서 보면 서울 5호선을 빠르게 개통시켜야 되는 것이 아마 정부도 함께 갖고 있는 공동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타 통과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해야 되고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면 최소한 1년 6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 5호선이 공사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그 공기가 필요한 것들이 아마 역사 신축 아니겠어요? 그 역사 신축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노하우, 기술력, 그 행정력이 총 집약이 된다면 아마도 이 공기에서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도합 2년의 공기 단축으로 개통의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김포의 2035 기본 도시 기본 계획을 설계했던 장본인 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가 그것을 단순히 기본 계획의 문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2035년도까지의 김포를 새롭게 전환시켜 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5호선 개통 2년 단축,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에 대한 김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김포가 앞으로 정말 젊고 활기차고 그러한 도시로 되기 위한 청년특별시 김포 선언하는 또 어떤 전략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예? 아닌데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오늘 르네상스 비전 발표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표됐던 여러 공약들이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들만 모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켜내는 그러한 좀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르네상스 비전 선포와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언론인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문화관광, 산업 뭐 이런 쪽으로만 돼 있고 어떤 뭐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오늘은 뭐 교육정책, 복지정책 이러한 것들은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본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또 자세하게 약속하고 선을 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공약 발표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지금 김포시 평균 연령이 아까 화면에서는 43세로 돼 있고 여기서 39세로 돼 있거든요. 39세였는데 네. 엊그제 26년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보니까 43세가 됐더라고요. 자료는 좀 바꿔드리자고요. 이거는 이전 자료, 이전 데이터입니다. 현재 김포시 평균 연령은 42점 몇 세는 43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애기봉에 그저께도 저기 김포시청에서 애기봉에 그 관광객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선 7기 때 시장 후보님이 이제 시장으로서 추진했던 애기봉 배후단지 계획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지금 문화관광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이해하신지. 아까 지금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수산 권역이 있었잖아요. 문수산 권역에 애기봉도 포함이 된 것이죠. 애기봉, 그게,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언론을 보니까 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애기봉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또 김포가 갖고 있는 여러 문화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떠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2035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배후단지는 반드시 준비돼야 되고, 또 그것이 돼야만 아마 애기봉뿐만 아니라 문수산 주변의 권역들, 더 나아가 김포의 체류형 관광 자원들이 아마 구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2035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발전계획의 틀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실천돼야 되고, 민선 9기 때는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아까 자료에서 뭐 골드라인 뭐 양천에서 더 연장을 김포공항에서 양천을 뭐 연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기존에 양천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 골드라인이요? 네. 골드라인,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뭘 연장을 하는지. 지금 골드라인은 하군사 한 단을 거쳐서 오류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기획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GPSD에 대한 그 저기 착공 노력은 안 하셨군요. 마찬가지죠. 뭐 서울 5호선도 그렇고 인천 2호선도 그렇고 GTX 서울 직결도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교통망으로 확충돼야만 김포가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GTX 부분도 아마 이 서울 5호선의 그 비중만큼 빠르게 아주 추진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두개축 산업화를 내분한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게 이미 2035 도시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2035 도시계획을 설계하신 분이 정하영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설계를 해주셨는지 또 그리고 설계하신 분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때 당시 설계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좀 그때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2018년도 7월 1일 날 민선 7기 김포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요. 취임과 동시에 김포시는 법적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였지요. 임기 내내 3년 내내 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또 김포의 관련 부서들하고 거의 4년 가까이 수립한 김포의 발전 전략입니다. 꼭 그것을 수립한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옳은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됐든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으면 2035년도까지 인구 73만 8천 명의 그 계획에 맞게끔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실천 계획들이 행정적으로 수립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난 4년에 그 기본 틀들이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그 당시 시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취지에서 인구 73만 8천 명을 목표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좀 자신감은 있어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부신문의 유대색이네요. 부모님은 이제 전략 시험을 잘 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입시장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구상하는 바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시장님 전입시장으로서 이제 평화경제 특구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의 김포시가 평화경제 특구에 이제 공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2복합청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입시장으로서도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계획 같은 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선 7기 시장 임기 중에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
한편으로서는 동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비판 많이 받았던 것이 평화 이야기예요. 김포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김포는 적경지역이죠. 바로 지근거리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거의 70년 동안 각종 규제를 통해서 김포가 올바른 성장, 또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돼야 되고 남북이 교류 협력의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포는 남북 교류 평화 공존의 시대의 중심 도시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화경제특구에 비록 뭐 공모 단계에서 김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의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김포가 추진했던 평화 전략과 평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김포는 평화경제특구의 성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못내 아쉽고요. 김포가 평화 경제 관련 중심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번 평화경제특구에 공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거는 앞으로 큰 우리들의 도시 발전에 마이너스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 더 똑같이 한 걸음 더 뛰면 그거에 못지않는 그런 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김포도 평화경제특구 이후에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민선 국위에서는 과제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뭐 김포시청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무원들의 이 근무 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사가 뭐 수십 년 되다 보니까는 인구가 늘고 공무원 수 늘고 부서 더 늘고 있는데 이 청사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민선 7기 당시에 그 사후광장에 제2 청사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계획조차도 민선 8기에서는 좀 무산됐던 것 같아요. 민선 9기에서는 김포에 행정 조직과 관련된 개편이 좀 필요할까 싶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구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민선 7기에서는 법적으로는 새로운 구신설이 가능했지만은 행안부나 정부에서 신설 구와 관련된 것들이 논의 자체가 끊겼어요.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논의가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가 뭐 이청사가 됐든 구신설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것들은 아마 민선 9기에서 좀 빠르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사가 필요하든 아니 구청사 신설이 되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해미디어 박준 기자입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획이 좀 과거에 설립해서 2035년을 목표로 지금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035년까지 5,0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생산을 2배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구도 2배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50만에서 71만이니까 20만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10만 개 일자리 20만 명 중에 이제 10만 명이 그냥 단순 계산하면 10만 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2배를 창출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 후보님은 이 5천 개 기업을 이제 소규모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견 이상 기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5천 개 기업에서 10만 개 일자리면 기업당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소규모 기업만 유치해서 김포가 과연 뭐 2배 산업생산 2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하고 그 5천 개 단순한 5천 개 기업 소규모 기업을 만들어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2배 생산을 만들지 그거 어떻게 할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수직 계열화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포의 산업 구조는 재편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500개의 공장이 제가 여쭙는 거요? 예. 질적보다는 지금 양적에 지금 염두에 두신 계획인 것 같아서 질적으로 뭐 5천 개 기업보다는 5개의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5개의 기업이 한 개, 삼성 같은 경우 수십만 명을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 그러니까 단순히 10만 개 일자리는 기업 하나 잘 들어오면 한 개 기업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만, 양적 성장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같이 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라고 딱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그거는 나름대로 그것을 목표를 가져가기 위한 계획과 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유망 기업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없이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와 관련된 준비는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어떠한 물류와 관련된 것들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항공산업과 관련된 그쪽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직 계열을 통하면 당장 이것이 뭐 개수로는 산정될 수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유력한 기업들, 사업체들이 김포로 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최소한 뭐 20, 30개 정도의 새로운 어떤 계열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것들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좀 자, 일단 첫 번째로 인구가 20만 늘는데 거기서 2명 중에 1명이 일자리 돼서 10만 개 늘은 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런데 일자리가 김포에서 늘어야지 인구가 우리 아침마다 12만 명이 서울로 나가거든요. 외곽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일자리 생기는 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10만 개 는다는 건 김포에 는다는 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좋기야. 삼성 같은 데 하나 끌어와가지고 30만 명인데 그냥 막 들어오면 저희가 쉽겠죠. 근데 기업은 저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계획은 20년 앞을 이미 다 나와서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D, QC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그거는 그리고 로봇화 자동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같이 노동 집약적으로 막 몇천 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철강, 플라스틱 제조업하고 그 영세기업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확보를 하면 단숨에 10만 개 일자리는 문제 없다. 아까 이제 후보님 말씀하시고 이제 LCC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LCC 하나만 유치해도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는 착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LCC 항공사업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유치하면 10만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지금 5천 개란 기업을 명시를 하고 10만 개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한 개 기업당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조그만 기업을 유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있으면 협력업체가 이렇게 와서 같이 단지를 이루거든요. 거기는 다 인원이 많지는 않고, 또 하나는 오늘 이게 아직 이게 예비후보 단계라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시장님이 이미 그 시장 시절에 이미 A라는 회사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까지 논의가 했던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그거를 공표를 지금 단계에서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그냥 저희가 선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김진부 기자님이 말씀하신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이것들이 착실하게 진척돼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종이짝으로 머물러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기업 유치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GRDP 2배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빠르게 복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단순히 우리가 컴팩트 시티 220만 평이잖아요. 그게 2035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심 기획안으로 포함됐던 거예요. 제2 한강 스마트 신도시.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컴팩트 시티로. 구역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인구 목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제조용 ECT 사업, 건당 그쪽 150만 평이잖아요. 거무때리 초원지리 환경 피해 지역들을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로 재편해보자. 그때 제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ECT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상하게 그냥 복잡해. 환경, 재생, 복합, 지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2035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허경태 기자님이 말씀하신 애기봉을 김포에 관광 자원화시키고 먼 커피숍이 들어와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음에도 그것이 김포에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배후단지에 그들이 놀고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것도 2035 기본계획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아까 평화경제특구를 말씀하셨는데 2035 기본계획에 애기봉 바로 밑에 지금 공장 밀집지역, 개별공장 난개발 지역인 원살리, 기절리 그 일대가 평화경제특구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기본계획에 있는 평화경제 관련된 그 특구단지를 가지고 왜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의 공부를 왜 안 했냐는 거야. 기본계획을 만들면 어려운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본 부지가 있는데 그걸 갖고 만약에 공모를 했으면 아마 공모 떨어질 일이 없었겠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최근에 김포시 관계자를 만나서 평화경제특구에 누락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신경 못 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포가 해봤자 아마 파주가 될 것이다. 김포는 이 어떤 뭐 북한 쪽하고의 어떤 뭐 접점이 없어갖고 어떤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갖고선 평화경제 특구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다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던데 하여튼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전에도 기획발전 특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경지역의 어떤 뭐 세제 혜택이나 산업단지 뭐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포시 민선 8기에서는 안 했거든요. 실제로 민선 7기 제가 시장 당시에 부서에 평가자를 놓잖아요. 그 평가자를 놓은 거는 뭐냐면
김포는 평화도시이고 평화로 우리는 경제활동하고 밥 먹고 살겠다. 이런 것들을 행정의 중심 방향으로 틀어진 거잖아요. 그 평화자 다 없앴잖아요. 민선 8기에서. 그러면은 이 평화에 대한 행정력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요번에 저기 6명 중에서 이제 떨어진 두 분, 예. 그 두 분에 대한 영입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나름 모든 분들이 출마한 모든 분들이 그 김포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김포의 어떤 발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으로 공약으로 발표됐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되겠죠. 그분들 좀 모시고 같이 구상했던 김포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공감 갖고 함께 하면 더 좋지요.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서 이제는 각자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원팀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의 결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결합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들이 준비한 공약도 또 필요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원팀이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만나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악수하는 것이 원팀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 플러스 생각 플러스 그들이 만들어낸 정책 모든 게 합쳐져야 원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기 또 이제 그럼 이제 작은 강론에서 하나만 과거에 김병수 시장님께서 그 소국인 복합지원센터를 없애면서 그동안 받았던 국토비를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30여억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김포에 있는 작은 공장이나 회사들이 이용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35억 기본 이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건 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곳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토리라는 거로 그걸 반영한다는 것, 이미 너무 많이 지어졌을 때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도와주실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 산업 구조가 소규모 사업장들로 거의 80% 육박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취약한 산업 구조죠. 그들이 산업 기술을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김포의 소규모 사업장들, 그리고 소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시가 지원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민선 7기에 있었고요. 그들이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들이 지금 필요해요. 또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상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돼서 예산도 제기로 30몇 억으로 기억내는데 확정됐던 거였어요. 김포는 그와 관련된 어떤 부지나 사업장도 마련됐던 것이고요. 근데 민선 8기에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돼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그냥 백지장이 됐죠. 민선 9기에서는 다시 재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도비 확보된 거 날라갔지만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김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공인들의 제품 개발
마케팅 또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학 협력 여기 요 바로 정보사무소 앞에가 인하대병원 메디칼센터이 여기 들어오는데 단순히 병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평생교육원이 됐든 아니면 산학정 어떤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은 김포의 많은 기업들한테 특히 소공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식량닷컴의 김규태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농업도 그렇고 이제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먹거리 정책에 관련한 예산들을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나 뭐 초등 돌봄 뭐 과일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폐지됐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김동연 지사께서 그 도비로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유지를 좀 해왔고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그 이제 평소에 이제 농민운동과 먹거리운동 이렇게 해 오시면서 그 김포시에 이제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제 학교급식 센터를 넘어서 이제 그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그 계획을 하면서 용역도 하고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 물류센터도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교육감이 보수교육감이 되면서 이걸 또 다 거꾸로 또 돌려놨어요.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그 임산부 뭐 꾸러미나 이런 부분들이 정지되지 않으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뭐 시군으로 이제 시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지금 김병수 그 이제 국힘 소속 그 시장이 오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공성을 강화해 왔지만 민간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고 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먹거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후보님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단순히 이 지금 사회적 그 환경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한 이렇게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농업은 항상 거기에서 열애가 되잖아요. 김포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국민들 정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미래 산업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거리 정책, 농업 정책이야말로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국가 농업 정책이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게을렀어요. 수익 개방 정책에 맞춰진 거고 또 수출 주도형 그러한 산업 구조를 갖다 보니 경제 구조를 주장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지난 수년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김포시도 제 임기 중에 그럼 앞으로 김포시의 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푸드플랜 계획을 3년에 걸쳐서 참 많은 고민 끝에 완성을 시켰지요. 아마도 그것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냥 용역 결과로 아마 캐비넷에 잠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단순히 김포의 지역 농정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들이 없다. 그 한 가지 예가 그거잖아요. 김포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그 서울, 인천 대단히 광역 도시의 시민들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그렇게 김포의 농업 구조는 재편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에 대한 전환이겠죠. 그래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를 지금 양천읍 봉성리에 이미 건축을 다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아직 운영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가동이 돼야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김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군부대 군인들에게 또 각급 그 복지시설에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공급돼서 김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농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빠르게 민선 9기가 되면 푸드플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민선 7기 또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이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과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 실천하는 것, 시민들의 공감을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김포가 살고요. 오늘 김포 르네상스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부활 벨트, 문화 관광 벨트 이런 것들의 주 엔진축을 움직여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가장 또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김포가 갖고 있는 문화 관광 벨트에서의 농업 자원을 이용한 그런 체험, 관광 또한 중요한 김포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제 오늘 프로젝트 설명회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진단들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로서 아주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크린 선거를 앞에서 리드해 가는 그런 후보자가 될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드리고 오늘 언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